미국 곳곳에서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이틀째 불어닥쳐 항공편 결항과 정전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 하수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변이의 정확한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에도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46만 개 넘게 증가했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식료품 가격이 지난 1월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 해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전문직 영주권 승인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곳곳에서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항공편 결항과 정전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1년여 만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온 텍사스는 교통사고 등 피해가 잇따랐고 메인 등 일부 지역은 최고 20인치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뉴욕 일화는 내린 비가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텍사스주 북부와 뉴멕시코주 중서부 일대 메인주를 비롯한 북동부 일부 지역에 걸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소 25개 주 1억 명 이상의 주민이 겨울 폭풍의 영향권에 놓여져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잇어웨어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모두 6천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활주로가 얼어붙은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은 전체 항공편의 3분의 2 이상이 취소되는 등 텍사스주 일대 공항들의 마비가 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례적 한파에 따른 정전 사태로 200명 이상이 숨졌던 텍사스는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맹추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에서 눈과 진눈깨비로 길이 미끄러워진 탓에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이 지역 공립학교는 오늘까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전 피해도 심각합니다. 파워 아우티지 집계에 따르면 테네시주 12만 곳, 텍사스주 6만 곳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20만 곳이 넘는 가정 또는 기업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뉴욕 일원에는 결빙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제부터 내린 비가 오늘 오후에는 진눈깨비로 바뀌면서 빙판길이 예상된다며 외출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도 급강하합니다. 내일 아침 체감온도는 화씨 11도, 섭씨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는 등 주말 동안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최근 뉴욕시 하수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일부 폐수시설에서 새로운 돌연변이 형태를 보인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건데 변이의 정확한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텍사스 A&M대, 미주리대, 퀸즈 칼리지 등 연구진이 1년 반 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하다 뉴욕시 하수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를 무더기로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 변이가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기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적이 없다면서 오미크론 변이처럼 돌연변이의 성질을 지녔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2020년 6월부터 뉴욕시 하수 표본을 정기적으로 채취해왔고 지난해 1월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초점을 맞춰 유전자 시퀀싱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구진은 새로운 돌연변이 형태를 보인 바이러스가 일부 폐수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 대변인 마이클 란자는 뉴욕시 환자 사이에서 이런 변이를 본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들 바이러스의 정확한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미생물학자 모니타 트루히오는 지금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간 사람에게선 이 출처 불명인 변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썼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 일원인 퀸즈 칼리지 바이러스학자 존 데니히는 장기 의료시설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변이의 출처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실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동물한테서 나온 바이러스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독특한 증상 중 하나는 냄새를 잘 못 맡는 겁니다. 회복된 후에도 지속적인 후각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전체의 12%가 넘는데요. 이런 후각 상실이나 이상 후각이 뇌 손상을 알리는 조기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뉴욕대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생기는 데 관여하는 분자 메커니즘을 밝혀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후각 수용체 작용이 약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각 수용체는 냄새 분자를 감지하는 코안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후각 조직의 신경세포 주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면역세포가 몰려왔고 이들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의 작용으로 후각 뉴런의 유전자 활성도가 변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후각 뉴런에 감염되지 않아도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후각 뉴런에 접근하기만 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면역세포가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면역세포 작용은 뇌에서 오래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신호 전달 물질은 후각 수용체 형성에 필요한 유전자 활성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아울러 바이러스가 제거된 뒤에도 후각 수용체의 전사가 복원되는 걸 방해하는 세포 핵 기억의 한 유형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비강의 후각 뉴런이 뇌의 민감한 영역과 많이 연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강에서 일어난 면역세포 반응이 뇌의 감정이나 사고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후각 상실이 실제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에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뇌 조직 손상을 알리는 조기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이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2세에서 4세의 어린이들 대상 임상시험에서 2회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 백신의 효능을 두고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6개월에서 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이 성인이나 청소년용 백신과는 다른 승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1일부터 식품의약국에 영유아용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상황에 비춰 화이자의 예정보다 서둘러 데이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당초 지난해 12월 6개월에서 5세 미만 연령대에 대해서는 3회 접종을 정규 접종법으로 해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유아용 백신의 용량은 성인용 용량 30마이크로그램의 10분의 1인 3마이크로그램인데 2세에서 4세 어린이를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서 2차례 접종한 결과 10마이크로그램을 마친 5세에서 11세 어린이와 같은 수준의 강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화이자는 이번에 2회 접종에 대해서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아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3회 접종은 추후에 추가로 승인을 신청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소 변칙적인 절차로 일각에서는 FDA가 백신 접종을 빨리 시작하려고 3회 접종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보호 효과를 제공하지 않는 2회 접종을 먼저 승인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처럼 효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비베크 머시 미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이번 승인 신청이 성인용 코로나19 백신 승인 때와 똑같은 독립적이고 엄격하며 투명한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앞서 다른 변이들보다 중증도가 낮다고 보고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증도가 낮은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면역력을 형성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하버드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이 앞선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중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이미 면역력을 형성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하버드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하버드 TH 첸 보건대학원 감염병학 부교수 윌리엄 헤니즈는 오미크론이 본질적으로 경증은 아닌 만큼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도 맞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오미크론을 세상에 처음 보고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감염자들 사이에서 입원과 사망률은 낮고 주로 경미한 증상만 호소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오미크론이 보고되기 직전인 지난해 가을 남아공 인구의 다수는 이미 백신 접종이나 이전 감염으로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증상이 가볍게 나타났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오미크론이 백신 접종자를 겨냥한 돌파 감염과 이전 감염 후 완치자를 겨냥한 재감염을 잘 일으키는 점도 경미한 증상을 두드러지게 한 주요 특징이 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아공은 인구가 젊은 편이라 면역력이 강한 인구가 있다는 점도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나라가 백신 접종이나 이전 감염으로 면역력을 획득한 인구 비중이 높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연구진은 다른 나라에서는 남아공과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약회사 머크앤컴퍼니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3천만 코스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머크사는 올해 코로나19 치료제 매출 규모를 최대 6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약사 머크앤컴퍼니는 올해 자사 코로나19 치료제 매출 규모가 50억에서 6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9억 5,200만 달러였습니다. 캐롤라인 리츠필드 머크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약 1,000만 코스 규모의 치료제 공급 계약을 토대로 이런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머크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를 개발했고 리치백 바이오테라뷰틱스는 해당 치료약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이에 판매 수익은 두 회사가 동등하게 나눠 갖게 됩니다. 머크는 올해 말까지 몰누피라비르 3천만 코스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1코스당 700달러에 주문한 310만 코스 분량을 이번 주말까지 공급 완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4분기 머크의 전체 매출은 전년 분기 109억 5천만 달러보다 약 25억만 달러 증가한 135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132억만 달러보다도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한편 머크는 올해 전체 매출은 지난해 487억 달러보다 18%가량 늘어나 561억에서 576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에도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46만 개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상을 뒤집는 강한 고용 시장과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공개한 1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46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2만 5천 개 증가에 4배 가까운 커다란 증가폭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지난달 초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하루 80만 명을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의외의 결과입니다. 확진자 급증 속에 상당수 사업장은 문을 닫았고 감염 또는 밀접 접촉 때문에 직장에 나오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1월 일자리 증가세는 크게 둔화하거나 일각에서는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지난달 거의 모든 업종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고인사이트 짐리크루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줄리아 폴락은 뉴욕타임즈에 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고용주들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물러나지 않았다면서 감염자 급증세가 곧 끝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실업률은 4.0%로 전월 3.9%보다 소폭 상승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한 62.2%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편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7%, 전년 같은 달보다 5.7% 각각 올라 인플레이션 지속 염려를 키웠습니다. 이런 탄탄한 고용 증가세와 임금 상승세는 다음 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 더욱 힘을 실어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식료품 가격이 지난 1월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망 문제에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상기후 등 복합적인 이유로 식료품 가격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매달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난 1월 135.7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랍의 봄 사태로 국제 식량 가격이 급등했던 201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콩이나 야자 등으로 만드는 식물성 기름의 경우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처음 발표된 1990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이 지수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곡물, 식물성 기름, 유제품, 육류, 설탕 등 상품 5종의 국제 거래 가격을 종합해 산출합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곡물과 식물성 기름, 유제품, 육류 가격 지수는 모두 전달보다 올랐습니다. 설탕은 주요 수출국인 인도와 태국의 생산 호조, 브라질의 강우량 개선과 에탄올 가격 하락 등으로 전달보다 3.1% 하락한 111.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이상과 더불어 이상 기후 현상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주요 농산물 생산국에선 최근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컨테이너 부족이 물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 현상도 식료품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식료품 가격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가계 소득에서 식료품 구입 비율이 50에서 60%를 차지하는 인구가 많은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이래 사상 최저치인 4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위험한 신호로 평가됩니다.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가 로이터 통신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질문에 41%의 응답자만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4%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6%포인트 증가한 56%로 집계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3%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월 취임 한 달간 50% 이상을 유지했지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같은 해 8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런 지지율의 하락 요인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누적된 국민 피로와 경기 침체를 꼽았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이 공중보건과 경제를 가장 큰 문제로 여겼고 이와 관련해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에서 3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는 443명, 공화당 지지자는 377명이었습니다. 올 한 해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전문직 영주권 승인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기간 사용되지 못한 가족 영주권이 취업 영주권 쿼터로 전환되면서 인력 부족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2021-2022 회계연도에 취업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수는 예년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사용되지 않은 가족 영주권, 미사용본이 취업 영주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할당되는 48만 개의 가족 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 영주권 쿼터 중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영주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해마다 할당되는 영주권 연간 쿼터가 미사용되고 버려지는 현상은 팬데믹 이후 심화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과 해외 공간의 사무실 폐쇄 조치와 예산 인력 부족으로 영주권 승인 절차가 크게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2020-2021 회계연도의 경우 사용되지 못한 가족 영주권 15만 개와 취업 영주권 8만 개가 만료됐습니다. 이 가운데 미사용 가족 영주권이 취업 영주권 쿼터로 전환되면서 이번 회계연도 취업 영주권 수는 연간 배정되는 14만 개에 2배가 넘게 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구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인력 부족이 심한 업종에서는 영주권 쿼터 확대가 인력난 해소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계는 간호사 등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당국도 필수업종 해외 인력 유입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측은 의료 종사자 등 필수업종에 대해서 취업허가 갱신을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9일 100세 나이로 별세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존 싱글러브 장군에게 황기철 처장 명의 조전과 추모패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황 처장은 조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싱글러브 장군님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미군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글러브 장군은 1943년에서 78년 기간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 모두 참전했고 특히 6.25 전쟁에서는 대대장으로서 김화지구 전투 등에서 싸웠습니다. 흑인 역사의 달을 맞아 연방의사당에 1832년 노예제도 당시 태어난 미국 최초의 흑인 하원 의원 조셉 H. 레이니의 이름을 딴 방이 설치됐습니다. 어제 열린 기념행사에는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과 레이니의 고손녀 로라 레이니 등이 참석해 인종평등과 흑인 투표권을 위한 조셉 레이니 의원의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니 의원의 이름을 달게 된 소박한 사무실은 의사당 2층에 있는 방으로 전에 그가 일했던 하원 인디언문제위원회의 사무실이었던 곳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트렌턴의 전쟁기념관에서 자신의 주지사 초선 선거운동 때부터 법률 자문을 맡았고 자문위원장을 역임했던 맷 플래킨 변호사를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래킨 신임 검찰총장은 주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늘 14일부터 뉴욕에 있는 검찰총장실에서 정식 근무하게 됩니다. 올해 35세인 플래킨 총장은 스탠포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10년대 중반부터 머피 주지사의 선거운동 캠프에 참여하고 유능한 법률 자문력으로 트렌턴 정과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 350만 가정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콘 에디슨사는 전기료와 가스 요금을 각각 11.2%, 18.2%까지 인상하는 계획안을 뉴욕주 공공서비스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콘 에디슨사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수입 12억 달러로 전력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5억 달러는 가스 공급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제출된 요금 인상안을 승인 또는 거절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은 17도, 섭씨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